비소는 독극물입니다, 할머니. 독극물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할머니한테 먹이고 있어요. 그럴 리가. 제가 뭘. 저는 오늘 며느리가 제 생명보험금 15억을 노리고 1년간 저를 서서히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 할머니 혈중 비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비소요? 네. 누가 할머니한테 독을 먹이고 있어요.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가 끓여주던 한약. 어머님 건강하세요라며 건네던 그 따뜻한 미소. 3년간 친딸처럼 모시겠다던 며느리가 실은 저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2명의 시어머니가 같은 방법으로 죽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72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1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정리하면서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외과 의사였고 3년 전 며느리 은지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은지예요. 은지는 33. 약사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약사? 그럼 든든하겠네. 어머님, 건강 제가 챙겨드릴게요.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결혼 후 은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4~5번 강남에서 대치동까지 왔습니다. 어머님, 청소할게요. 어머님, 장 봐왔어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는데 은지가 매번 약을 챙겨줬습니다. 어머님, 이 약이 더 좋대요. 제가 약사니까 믿으셔도 돼요. 약사라는 직업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결혼 3개월 후였습니다. 어머님, 한약 지어드렸어요. 은지가 커다란 한약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한약? 네, 어머님 나이에 딱 맞는 처방이래요. 제 선배가 직접 지어줬어요. 고맙다. 은지야, 매일 아침 드세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그날부터 은지는 매일 아침 집에 와서 한약을 끓여줬습니다. 어머님,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세요. 은지가 건네는 한약 그릇을 받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한약은 쓰디쓴 맛이었지만 며느리 정성이라 생각하고 마셨습니다. 쓴 게 몸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어머님, 한약 드시면 당뇨 수치도 좋아질 거예요. 정말? 네, 이 처방이 혈당 조절에 특효래요. 은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약사니까요. 3년 동안 은지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순이야, 며느리 정말 잘 만났다 그러게. 요즘 저런 며느리 어디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제 인생에 온 건 축복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은지가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막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계획대로 가고 있어. 은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알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성공하면 우리 해외로 가자.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 형이 있나? 아들한테 형제가 없는데 누구를 오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설마, 아니겠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거겠죠. 한약을 먹기 시작한 지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직 몸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호수공원을 산책했었는데 요즘은 자꾸 피곤해서 쉬게 됐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지가 한약을 끓이고 있을 때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부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은지가 한약 냄비에 뭔가 작은 봉지를 털어넣는 모습을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은지야, 뭐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없던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거 보약 가루예요, 보약? 네, 한약 효과 높이는 거래요. 은지가 금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은지의 눈빛이 한순간 변했던 거리요. 당황해서 경계로, 그리고 다시 미소로. 어머님, 감기 기운 있으세요? 아니, 괜찮은데? 요즘 환절기라 조심하셔야 해요. 은지가 다가와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열은 없으신데. 그래도 한약 잘 드세요, 응. 그날 한약을 받아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까 본 그 작은 봉지. 보약 가루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한약을 입에 댔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고 방으로 가서 화장실 세면대에 뱉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본능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은지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설마 며느리가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할 리 없잖아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순이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며느리가 챙겨준다며? 한약도 먹는다고 하고 응. 매일 끓여줘. 영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순이야, 혹시 한약 먹고 나면 어때? 어떻긴. 쓰지 않니 몸 상태 말이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그냥 조금. 금방 괜찮아지는데. 영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이야, 나 얘기 좀 해도 돼? 응, 지난주에. 내 며느리 봤어, 은지를? 응, 백화점에서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랑 같이 있더라, 남자? 응, 민수 아들 아니었어. 다른 남자. 친구일 수도 있잖아. 제가 변호했습니다. 손잡고 있었어, 순이야. 그리고 표정이. 민수 아들이랑 있을 때랑 완전히 달랐어.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되게 어떻게 말하지? 달콤하더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이야, 그냥 내 느낌인데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약.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어때? 검사? 응, 뭐가 들어있는지, 에이, 그건 너무. 순이야, 영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한약을 검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맞나요?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봤던 장면. 은지가 냄비에 뭔가 털어넣던 모습. 그날 밤 들었던 전화 통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영자가 본 장면. 다른 남자와 손잡고 있던 은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한약을 몰래 모아두기로요. 나중에 검사할 수 있게. 한약을 몰래 버리고 물만 마시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던 증상이 줄었고 손발 저림도 덜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아니면 정말 한약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은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한약 2그릇 끓여왔어요. 2그릇? 네, 어제 못 드신 거 있어서요. 아, 어제는 배가 안 좋아서. 어머님, 약이에요. 안 드시면 효과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약간 재촉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2그릇 다 드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은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약 그릇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드세요. 어머님 은지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맛도 느껴졌습니다. 쓴맛 뒤에 숨어 있는 이상한 맛. 금속성? 아니면 화학약품 같은? 어머님, 왜 그러세요? 계속 드세요, 응. 저는 2모금 더 마시는 척하고 삼키지 않았습니다. 입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 좀 하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한약 다 드시고 가세요. 급해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입안에 한약을 뱉어냈습니다. 변기에 검붉은 액체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밖에서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한약 가져갈게요. 나중에 드세요. 고마워. 은지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매달려 물을 마셨습니다. 입안의 쓴맛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날 밤 저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2모금 마신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3번이나 갔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한약을 먹으면 몸이 나빠지고 안 먹으면 좋아지다니.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지가 집에 와서 한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었는데 부엌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지금 한약 끓이는 중이야. 잠시 침묵. 아직이야. 생각보다 오래 걸려. 또 침묵. 의사가 그러는데 최소 2개월은 더 걸린대.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면 뭐가 걸린다는 거죠? 걱정 마. 계획대로 가고 있어. 은지의 목소리. 통장은 내가 관리하고 있어. 보험도 다 드러났고. 보험? 제가 보험에 가입한 걸 은지가 어떻게 알죠? 응, 15억.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절반씩 나누기로 했잖아. 당연하지. 약속대로. 알았어. 조심할게. 은지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저는 이불을 꽉 붙잡았습니다. 지금 용량 좀 늘리기로 했어. 빨리 끝내야 하니까. 용량? 뭘 늘린다는 거죠? 3개월. 아니, 2개월 안에 끝낼게. 그럼 우리 바로 떠나자. 약속한 곳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보험 15억. 절반씩.
2개월 안에 끝낸다. 용량을 늘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어머님, 한약 끓였어요. 은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드세요. 은지가 건네는 한약 그릇.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정말 한약만 들어있는 걸까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은지가 재촉했습니다. 응, 너무 뜨거워서 금방 식어요. 어서요. 은지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독촉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떠드릴게요. 은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마실게. 저는 그릇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배가 갑자기 안 좋아. 어머님, 약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화장실 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한약을 버린 후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여보세요? 영자야, 나야. 조용히 말해야 돼. 순이야? 무슨 일이야? 영자야, 급한데. 혹시 내 명의로 보험 가입된 거 확인할 수 있어? 보험? 갑자기 왜? 제발 좀 알아봐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말 못해. 며느리가 옆에 있어. 알았어. 친구한테 전화해 볼게. 보험 설계사 친구 있거든. 고마워, 영자야. 30분 후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큰일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너 생명보험 3개 가입돼 있어. 생명보험? 응, 3년 전에. 총 15억. 제가 들은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순이야,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익자가 전부 며느리 이은지야.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겠어. 내가 죽으면 은지가 15억을 받는다는 뜻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지금 당장 나와. 내 집으로 와. 하지만 순이야, 위험해. 빨리 나와. 영자야.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순이야.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생명보험이야. 내가 죽어야 돈을 받는 거라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매일 끓여준 한약, 점점 악화되는 증상, 들었던 전화 통화들, 2개월 안에 끝낸다, 용량을 늘린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응?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병원? 정밀 검사. 한약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봐야 해. 그래, 그래야지. 내일 당장 가자.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그리고 순이야. 응? 오늘 밤 은지가 주는 거 절대 먹지 마.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오기 전에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영자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순이야, 어디가? 큰 병원으로. 우리는 서울 중심부의 큰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로 직접 갔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당직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약을 먹기 시작한 것, 점점 악화되는 증상,
은지의 이상한 행동들, 생명보험 15억, 그리고 제 의심. 할머니, 이거 심각할 수 있겠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한약 남은 거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그럼 가져오시고. 일단 정밀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검사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중금속 검사, 독극물 검사도 하겠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할머니,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3일 걸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절대 며느리가 주는 음식이나 음료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며느리 만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 의심이 맞다면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3일만 피해 계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영자네 집으로 피했습니다. 은지에게는 친구 집에서 며칠 있을게라고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왜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한약 드셔야 하는데. 어머님, 전화 좀 받으세요. 3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당장 오세요.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와 영자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혈중 비소 농도가.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정상치의 8배입니다. 그리고 수은도 검출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할머니한테 독극물을 먹이고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량씩 장기간에 걸쳐서요. 그럼. 네, 이대로 계속 드셨으면.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개월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 순간 은지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2개월 안에 끝낸다. 은지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천천히 한약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마다 병원을 나와 저는 영자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이은지, 3년 전 결혼, 매일 끓여준 한약, 생명보험 15억, 병원 검사 결과, 혈중 비소와 수은.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심각한 사건입니다. 네,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혹시 한약 남은 거 있으세요? 집에 있을 거예요. 영장 받아서 집 수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며느리 이은지 씨 신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형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네, 이거 이름이 이은지 맞으세요? 네, 맞아요. 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머니, 이은지라는 이름 5년 전에 개명한 거예요. 개명이요? 네. 원래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년 전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의문사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생명보험금 8억 받았고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그럼. 그리고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형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전에서 또 다른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망. 보험금 10억. 할머니가 세 번째예요.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은지가 이미 2명을 죽였다는 겁니까? 할머니, 이건 연쇄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긴급 체포 들어가겠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은지, 본명 박선영 긴급 체포 준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더 보다가 표정이 또 변했습니다. 할머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은지, 혼자가 아니에요. 형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공범이 있어요. 이름은 강태민. 45세 남자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 사람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어요. 조직적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럼. 네. 은지는 실행범이고 강태민이 기획자예요. 이미 5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형사가 더 많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은지 말고도 총 6명의 노인이 피해자입니다. 그중 4명은 형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망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조직이 있었고 저는 그들의 타겟이었던 겁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특수부 형사 5명이 출동했습니다. 은지는 제 집에서 또 한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은지 씨 맞습니까? 은지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집을 수색했습니다. 부엌에서 한약 재료들을 압수했습니다. 은지 가방에서 작은 병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양제예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국과수에 보내서 확인하겠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팀이 강태민을 체포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들, 피해자 명단, 보험 금액, 독극물 투여 일정,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였습니다. 형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증거가 일부 사라졌어요. 네. 국과수에 보낸 샘플 중 일부가 오염됐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약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약해졌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민의 변호사가 고소장을 냈어요. 고소장요? 네, 할머니를 무고죄로. 무고죄요? 은지와 강태민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증거 조작이라고 하지만 제 혈액 검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한약 샘플이 오염돼서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최악의 경우. 네. 둘 다 풀려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풀려난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여자가 집에 와서 한약을 끓인다고? 영자가 위로했습니다. 순이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영자야. 증거를 다시 찾으면 돼 어떻게? 우리가 직접 찾는 거야. 영자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하면 안 돼. 그 여자들이 이기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직접 찾기로요. 영자야, 내 집에 가야 해 순이야. 위험해, 증거가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는 제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지만 형사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뭘 찾는 건데? 한약? 은지가 끓였던 한약전은 부엌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찬장, 싱크대 아래. 그때 발견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옆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비닐봉지. 이거, 봉지를 꺼내보니 검은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모르겠어. 형사한테 보여줘야 해. 우리는 즉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찾으셨어요? 가스레인지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바로 분석 의뢰하겠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비소예요. 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도 높은 삼산화비소 그럼. 네, 결정적 증거입니다. 지문도 검출됐어요. 은지 것이요? 네, 그리고 강태민 것도. 하지만 은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가루가 정말 한약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발견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해냈습니다. 형사님. 네, 할머니. 한약? 제가 모아둔 한약이 있어요. 네. 영자네 집에 몰래 모아뒀거든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순이가 일주일 동안 매일 가져왔어. 우리는 급히 영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제일 안쪽에 작은 병 7개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모아둔 한약이었습니다. 이걸 국과수의 형사가 병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가지고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7개 샘플 모두에서 비소 검출. 날짜가 지날수록 농도가 증가. 용량을 늘렸다는 은지의 전화 통화와 일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변호사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 재체포 소식을 듣고 아들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일간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경찰한테 다 들었어요. 민수야. 은지가 엄마를.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독을. 3년 동안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데려온 여자가. 민수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민수야.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40살 아들이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찬아. 우리 민수야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제가 은지 말만 믿었어요.
은지가 어머님 원래 그러세요라고 해서 민수야, 그만해. 제가 민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살아있잖아, 엄마. 우리 이제 앞만 보자. 응?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재판 때 제가 증인으로 서겠어요. 민수야, 안 해도 돼 아니요. 제가 해야 해요. 3개월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연쇄보험살인 사건이라고 뉴스에 크게 났으니까요. 은지와 강태민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이은지, 강태민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하여 6명의 노인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4명은 사망했고 2명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총 보험금 규모는 50억 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 김순희,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어떻게 독극물을 투여했습니까? 한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끓여줬습니다. 저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한 달쯤 후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드신 이유는?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전화 통화를 듣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개월 안에 끝낸다. 보험금 15억 그런 얘기를. 은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들었다는 내용은 주관적 해석일 뿐.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의 직접 경험에 대한 진술입니다. 재판은 이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과거 피해자 유가족들도 증언했습니다. 2번째 공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피해자 유가족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50대 남자 정우진 씨였습니다. 5년 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정우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부검도 안 했어요. 장례를 이미 치렀거든요. 그런데 정우진 씨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 시신을 다시 부검했습니다. 비소 중독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정우진 씨가 울먹였습니다. 며느리한테 살해당한 겁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며느리를 믿으셨어요. 좋은 며느리라고, 효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며느리가 정우진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번째 증인은 40대 여자 김미영 씨였습니다. 3년 전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방법이었어요. 한약. 시어머니는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약을 끓여주기 시작한 후부터 급격히 약해지셨어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김미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부검 결과 역시 비소 중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보험금 10억을 받고 사라졌어요.
저희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미영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순희 할머니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세 번째 증인은 형사였습니다. 강태민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파일들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피고인 강태민이 작성한 범행 일지입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이름, 나이, 재산, 보험금, 투여 일정. 여기 보시면 검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김순희 할머니 이름이 있습니다. 목표 금액 15억 예상 기간 3개월 그리고 여기 검사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타겟 명단도 있습니다. 3명이 더 있었어요. 김순희 할머니 다음으로 노릴 사람들 방청석에서 놀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 3명도 피해를 당했을 겁니다. 은지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강태민의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재무 컨설팅이라고요?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컨설팅입니까? 검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민과 이은지의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때마다 정확히 반반씩 나눠 가졌어요. 50억 중 25억을 강태민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컨설팅 수수료입니까?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 달간의 재판 끝에 최후 진술날이 왔습니다.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강태민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손을 쓴 건 은지입니다. 저는 단지 앉으십시오.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강태민이 앉았습니다. 피고인 은지가 일어섰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은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님이 좋으셨어요. 하지만 돈이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강태민 오빠가 제안을 했을 때 그만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께 사과하십시오. 은지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은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피해자 최후 진술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3년간 속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고통스럽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4명을 죽였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존엄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은지와 강태민이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은지,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명을 살해하고 2명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악질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은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30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은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강태민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독극물을 제공하고 이득을 나눠 가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태민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연대하여 30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은지와 강태민이 끌려가는 모습을.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비소 해독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손발 저림도 사라졌고 어지러움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호수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3년간 함께 산 사람이 범죄자였다는 충격, 자책감, 모든 것이 민수를 짓눌렀습니다. 엄마, 제가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민수야,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민수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책하는 게 더 힘들어. 이제 그만 괴로워하자. 우리 앞만 보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날 이후 민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자주 찾아왔고 더 많이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네, 요리 배웠어요. 민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우리 민수 요리 솜씨 늘었네? 매주 연습했거든요. 엄마 앞으로 매주 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좋지.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피해자 유가족들과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정우진 씨, 김미영 씨,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정우진 씨는? 저도 이제 좀 괜찮아요.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 편히 쉬시라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 할머니 덕분에 어머니 억울함을 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강연이요? 네, 노인 대상 사기 예방에 관해서 할머니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첫 강연 날 복지관 강당은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입니다. 1년 전 며느리한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간 매일 독극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 증거를 찾은 과정, 경찰에 신고한 용기. 여러분, 저는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조용한 곳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제 며느리가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자꾸 통장 달라고 하고 보험도 들자고 하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노인 권익보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분들을 도왔습니다. 신고를 도와드리고 법률 지원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아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병원에서 비소 중독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 3년간 매일 독을 먹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자와 함께 증거를 찾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큰 강연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주제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삶.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입니다. 1년 전 저는 며느리한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3년간 매일 한약이라는 이름으로 독극물을 먹었습니다. 생명보험 15억을 노린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했고 증거를 찾았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둘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친구에게, 경찰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셋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제가 한약을 몰래 모아둔 게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도 안 믿어줘도 끝까지 싸우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고, 우리도 존엄이 있고,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신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니. 저녁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강연 잘하셨대요. 누가 그래? 복지관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대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뭐가? 살아계셔서요.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민수 덕분이야, 엄마. 정말이야. 민수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계속 건강하세요. 그래야 저도 행복해요. 알았어. 우리 민수야.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만든 떡국이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우리 아들 요리 솜씨 인류야. 감사합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1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웃음. 식사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오늘처럼 맑은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강연 영상을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할머니, 저도. 며느리가 이상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할머니, 늦으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할머니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처럼 속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처럼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려움 없는 평화, 당당한 평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증명했듯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